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오늘은 13주차 교정 사회론 강의 날이죠. 시간 참 빠르죠? 이번 주, 다음 주까지가 강의가 되면 그 다음 주는 벌써 한 학기를 마무리 짓는 수업 정리와 기말 평가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보고 시작할게요. 안희정, 잘 지내죠? 이다연, 다연이는 어떻게 지내요? 이성현, 장형기, 이병헌, 홍경대, 경대 요즘 뭐 하나요? 이지우, 지우도 잘 지내죠? 김범준, 신철민, 이수호, 이준호, 박예림, 조은별, 은별이 전화 한번 줘요. 김종윤, 임혜선, 조민영, 민영이는 요즘 재밌는 일 있나요? 김도영, 그래요. 다른 친구들은 이 다음 시간에 출석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수용자들의 어떤 권리, 수용자의 권리와 그렇게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구제가 되는지 그런 이야기로 오늘 3시간을 진행할 겁니다. 진행하기 전에 지난주까지 마무리했던 원상회복적 사법, 치료적 사법에 대한 정리를 치료적 사법 쪽에서는 좀 혼선이 있죠. 개념적으로 잘 잡지 않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교정 모델을 공부해 오면서 사회복지 모델 중에서의 의료 모델을 이야기했었는데 거기에서도 의료 모델은 또 다른 의미로는 이름으로 치료 모델로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치료적 사법에서의 교정의 의미는 또 무엇이죠? 같은 개념 같은데 차이점을 잠깐 설명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금주에 썼던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살펴볼 이야기들, 형사정책적으로 교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 다음에 수용자의 인권, 그리고 인권이 침해됐을 때 인권에 대한 그 구제 방법들, 그런 이야기로 진행을 할 겁니다. 소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교정 사이론 과목들이 쭉 우리가 개념부터 이념부터 목표, 모델 이렇게 쭉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어디랑 연결되죠? 그러한 변화들, 또 교정의 어떤 관련 법규나 국민의 법 감정들, 사회적 분위기까지 이런 부분들이 교정 사회의 어떤 모습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인권에 대한 어떤 수용자 인권이 무엇이고 어떻게 변해왔는가가 어떻게 교정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렇게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정말로 삶의 모습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어떤 문화적인 현상들, 또 사회학적 분석, 이런 이야기가 다음 주에 될 겁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도 한번 자료 화면을 볼까요? 뽑아놓은 자료가 더 잘 보이겠죠?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해줄 이야기도 있고 보여줄 자료도 하나 있어요. 먼저 제가 희망여행 그렇게 해뒀어요. 교정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건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 같아요.
교정 안에서 절망을 한다. 분노와 좌절을 키운다.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어떤 교정 사회겠죠. 희망, 사랑, 이 부분들이 시줄 날줄로 잘 엮어지는 소위 그런 어떤 정책들, 제도들, 프로그램들. 특히 회복적 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그렇죠.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가해자건 피해자건. 그래서 두 사람을 중재하고 화해하고 진정 어린 배상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회복적 사법을 이야기했고, 개별적인 어떤 치료에 있어서는 어떤 치료적 사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희망여행이라는 이야기는 이러한 책자의 제목입니다. 보셨나요? 기회가 된다면 이 책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람은 구해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구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이번에 예전에 가지고 있던 책을 제가 사실은 못 찾아서 새롭게 한 권을 보내주십사라고 교정 사목회라고 하는 천주교에 있는 사목회에서 운영하는 곳에서 발간한 책입니다. 당시에 이 희망여행에 직접 미국에 다녀왔던 이영우 신부님이란 분이 주도적으로 움직였었죠. 물론 이 책을 쓴 건 일본의 어떤 기자예요. 이름이 가오리라고 하는 기자인데 잘 잊어버리지 않겠죠, 이름이. 여자 기자예요. 이 책은 2006년 9월 취재지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카가미 가오리라는 기자가 썼어요. 그런데 이 책의 머릿말을 한번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뭘 염두에 두면서요? 네, 그래요. 교정에 있어서 원상 회복적 사법에 대한 생각을 염두에 두고 한번 들어보시죠. 어느 누구도 죽은 자를 대신해 말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죽은 자가 품었던 꿈과 희망을 대신 이루어줄 수 없다. 나는 사람들이 이것을 잊지 않도록 투정해왔다. 왜냐하면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 모두 공범자가 되기 때문이다. 세상은 알면서도 침묵하고 있다. 때문에 나는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고통을 겪고 모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등을 돌리거나 입을 다물지 않겠노라고 약속하겠다. 우리는 언제든지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 중립이라는 것은 억압자를 도울 뿐 결코 피해자를 도울 수 없다. 침묵은 고통을 조장할 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지 않는다. 아마 이 책을 쓰게 된 자기 입장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가오리라고 하는 기자는 어떻게 이 책을 쓰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형이 없는 사회를 향해 피해자 유가족과 사형수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난다. 여러분들 아셔야 할 것은 원상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은 이 책을 쓴 이유들이 사형제도를 좀 폐지했으면 하는 쪽에서의 의견들 많이 그런 입장에서 쓴 책이라는 걸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불가능해 보이는 이 여행을 미국에서는 매년 희망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떠난다. 이 여행은 살인에 의해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가족과 사형수 가족이라는 양극단의 입장이 있는 이들이 모여 2주 동안 미국 전역을 돌면서 토론과 강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자기 체험을 들려주며 사형 제도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내 가족을 살해한 범인과 화해하고 궁극적으로 그를 용서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일까? 피해자의 감정을 이로해 줄 방법이 오직 사형제도뿐일까?
사형제도로 우리는 충분히 범죄 예방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일까? 사형제도는 국가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또 다른 살인은 아닐까? 그렇다면 사형제도 말고 무엇으로 범죄에서 시민을 보호할 수 있을까? 저자는 직접 희망여행에 동참해 참가자들을 만나고 듣고 느낀 것을 깊이 있고 따뜻한 이해의 시선으로 전달한다. 그녀는 우리에게 사형제도의 찬반 어느 한쪽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만 그 의미에 대한 진지한 질문들과 제도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뿐이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형사정책적 어떤 끝없는 논쟁의 하나인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찬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 아마 지금 사형제도가 존치되었으면 좋겠어요, 폐지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설문조사를 한다면 늘 거의 변함없는 비율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그래요. 사형 제도의 존치 쪽에 더 많은 숫자가 가요. 항상 55%에서 60% 정도. 그리고 흉악한 살인 사건이 발생할 때는 그 비율이 높아졌다가 다시 좀 조정되는 그런 양상을 매년 보이고 있습니다. 사형을 폐지하자는 입장은 약 항상 40% 45%쯤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나라의 사형 제도는 존치하죠. 더구나 사형이 확정되면 법무부 장관은 6개월 이내에 사형을 집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강제 규정까지 두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게 지금 22년째쯤 됐죠. 1990년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집행을 하고요. 그 당시 집행도 갑작스럽진 않지만 상당히 앞둔 국민들 의식이 법감정이 좋지 않았었어요. 어떤 사건? 그래요.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마카파이 사건과 지존파 사건이 있던 시점이었죠. 어찌되었건 이 책은 우리가 공부했던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시사하는 바가 큰 책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구해서 봐보세요. 정말 구해야 되겠는데 구해서 보고 싶은데 어렵다 그러면 저에게 연락하세요. 저도 제가 많은 숫자를 구해서 책자를 구해서 좀 필요한 사람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질 못해요. 제가 이야기한 곳에서도 이 책을 겨우 찾아서 보내줄 정도였고 모르겠어요. 출판사 쪽에서는 조금 가지고 있나 모르겠어요. 출판사 이름은 푸른 숲이네요. 자, 두 번째 뉴스. 대단히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지는 않지만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었나요? 법무부가 이달 넷째 주에 사면위원회를 소집한대요. 그래서 연말 사면이 전망된다. 그런데 보통 사면은 대통령 취임 또는 취임 몇 주년 기념 그리고 8.15 광복절 또는 뭐 스카탄일 그리고 대부분은 또 연말에 겹쳐서 성탄절 이런 시점에 특별 가석방의 성격을 갖는 성탄절 가석방과 함께 사면이 이루어지는 게 보통의 시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어려웠을 때 우리가 사면을 좀 폭넓했을 때도 있었죠. 너무 민생 사범들이 많았던 시절에.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볼 게 있어요. 사면과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잘 혼란스럽고 개념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성탄절 가석방이 나가는데 성탄절 특별 사면이
사면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뭐 가석방과도 잘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가석방은 행정제도고 행정처분이죠. 수형자를 시설 내에서 사회 내로에서 처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행정처분을. 그래서 상권 분립에 있어서의 행정이 사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면은 다른 거죠. 대통령의 특별 권한이죠. 사면에도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어요. 두 가지 다. 사면은 아무튼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형벌권 자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켜버리는 일반 사면은 어떻게 하나요? 국회의 동의를 받죠. 물론 국민의 심의를 거쳐서 국회의 동의를 받는데, 특별 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하는 거예요.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 범인에 대해서 형을 사면하기 때문에 특사라고도 해요. 일반 사면은 우리가 대사라고 하죠. 대사면. 그래서 지난번에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특별 사면 이야기가 있을 때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이런 뜻은 나오는 겁니다.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 범인에 대해서기 때문에. 그래서 형 선고를 받기 전에 범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가 않죠. 두 가지의 차이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일반 사면을 하려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얻는다는 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특별 사면은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형이 이제 선고를 받은 자 중에서 법무부 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죠. 그래서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후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도 있는 성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사면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는 게 전 두 대통령이 지금 수용 생활 중이죠.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포함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누구도 뭐 예측하기는 지금 현재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대통령도 또 청와대도 정치권도 뭘 가장 염두에 두겠어요. 그래요. 국민들의 감정이 그 부분을 가장 염두에 두고, 이번에 대부분의 경우 이럴 때 사면이 되면은 교특범들을 또 많이 포함시켜요. 형을 살고 나왔는데도 아직 그런 사면이 안 됐을 때 운전면허 같은 운전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 생계가 곤란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대거 많이 포함합니다. 그래서 사면의 숫자가 막 몇천 명 되는데 도대체 누가 나간 거야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사면되거나 또는 가명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부분들이 상당히 우리한테 지금 아마도 몇 번 더 계속해서 사면 때까지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더구나 두 전직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전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의 관심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하나 재미있는 자료가 나왔어요. 이건 참 좋은 자료 같아요. 동네 맞춤형 치안 환경 조성으로 5대 범죄가 5년 만에 40% 줄였다는 거죠. 지역들에서. 소위 범죄 환경 설계 사업들,
도시공학에서도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환경들에서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지. 뭐 검증은 안 됐지만 일본에서는 그런 연구도 있었죠. 푸른 불빛의 가로등이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뭐 연구도 있었는데 검증된 건 아니고요. 그런 연구가 있었다는 정도. 그만큼 어떤 도시들 어떻게 했을까 잠깐 살펴볼까요? 아무튼 여기서 저는 이 이야기를 오늘 소개하는 이유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와 노력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리 모델이 어떤 모델에 가장 가까운 이야기죠. 맞아요. 사회주의 통합 모형들. 범죄인 개인만 변화한다고 해서 재범을 막을 수는 없다. 지역 공동체도 함께 변화해 줘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는 것은 범죄 환경을 개선한다. 그 사람의 재활하도록 지역 공동체가 함께 도와준다랄지.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는 이제 범죄 환경을 바꾸는 이야기들이 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예를 들면 이제 청주 같은 데서는 여성 친화 도시 청주 시민을 위한 안심길 조성. 또 부천 도시공사는 부천 내 공영 주차장을 거점으로 실내 조도 유지, 반사경 설치, 은닉 공간 제거, 원격 감시 시스템의 이중화 운영. 뭐 이런 부분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노력들. 이해가 좀 되죠? 한 가지 여러분들의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가져야 될까? 정당 방위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지금 논쟁거리가 된 이유는 뭐냐면, 그래, 물리력을 최대한 써서 범죄를 진압해라, 범죄자를. 그리고 물러서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경찰들이 불만이 있었다 그랬죠. 정당 방위로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경찰에게 책임을 묻고 꼭 그때 총을 쏴야 됐었느냐? 뭐 테이저건을 쏴야 되느냐? 그런 물리력 행사가 꼭 그때 필요했었느냐? 이런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모든 것이 정당 방위를 너무 폭넓게 허용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볼게요.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 이건 우리하고 다른 물론 미국의 케이스입니다. 미국 문화에서의 케이스. 미국에서 우리하고 다른 게 뭐죠? 우선 흑백 갈등들. 그리고 기득권인 어떤 백인과 인종 갈등들. 또 한 가지는 항상 총기 휴대가 가능한, 총기 소지가 가능한 나라. 자, 이 내용은 뭐냐면 미국의 한 시 현장에서 2명을 총으로 사살하고 한 명에게 중상을 입힌 18세 백인 소년 카일 리튼하우스가 지난달 19일 완전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비무장 상태의 사람들을 총을 쏴 죽인 그에게 배심원단이 정당 방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근데 정당 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는 돼야 되죠. 어떤 걸까요? 정당하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공경을 시작한 쪽에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 좀 전제돼야 되고요. 둘째는 즉시 맞대응을 하지 않으면 당장 내가 큰 해를 입을 수 있는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이었느냐. 물론 이때 그 상황은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 판단에 의해서 누가 봐도 그렇게 여겨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얘는 총으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을 쐈는데 정당 방위가 됐을까요? 그 상황을 한번 봐볼게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리튼하우스의 총에 가장 먼저 맞은 사람은 조지프 로젠바움이었는데
이 사람은 흑인이에요. 조울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막 태어난 로젠바움은 반자동 소총을 어깨에 두른 니튼 하우스와 마주치자 어떤 이유에서인지 세면도구 같은 비닐봉지를 던지면서 그에게 달려들었어요. 이때 이 18세 된 이 뭐 소년은 아니죠. 소년 18세 된 이 총을 쏜 이름이 누구였죠? 리튼하우스는 방아쇠를 당겼어요. 4발의 총탄을 맞은 노젠바움은 곧 사망했죠. 그 다음 죽은 사람은 또 누구냐면 앤서니 후버였는데 로젠바움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한 주변의 시위 참가자들은 리튼하우스에게 왜 총을 쐈나라고 소리쳤는데 도망갔어요. 리튼하우스가 도망가자 이 후보가 쫓아간 거예요. 앤서니 후보가 쫓아갔는데 들고 있던 스케이트보드로 리튼하우스를 제압하려고 했는데 리튼하우스는 또다시 방아쇠를 당겼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총을 가진 사람이 총을 뺏길까봐 느끼는 공포가 정당방위의 유의가 된다면 총이 없는 사람이 총을 가진 사람에게 느끼는 공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찌되었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무엇이 정당방위인가? 무엇이 합리적인 판단인가? 우리가 다른 어떤 문화를 가진 미국의 경우지만 우리가 한번 정당방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수용자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1시간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